자, 대한민국 넘버원 이패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오태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45강 정도 되죠? 3.1운동 이후 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라는 제목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3.1운동이 우리 민족운동의 분수령이 되었고요. 모든 민족운동의 저수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에서부터 촉발되면서 임시정부가 마련되었고 의열단도 결성되었고, 뭐 의열단뿐입니까? 강우규 선생의 활약, 그리고 의열단 김원봉, 그리고 대한애국청년당의 조문기 선생, 그래서 강우규를 중심으로 제일 어르신, 노인이신 노인동맹단, 의열단, 대한애국청년단 등이 의열투쟁을 전개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독립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16페이지고요. 거기 116페이지 사진을 보니까 왼쪽 위에 일단 홍범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홍범도.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68년생이고요. 평양 출생이라고 나오죠. 이북 사람이고요. 그리고 1907년에는 산포대라는 포수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의병투쟁을 전개했다. 1920년에는 대한독립군 총사령이 되어서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분이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20년에 봉오동 전투.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끄트머리에 그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이 홍범도 장군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카메오로 출연을 잠깐 했던 게 나오고, 그때 이 함경도 이북 말투를 쓰시면서 연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분의 그런 빛나는 시기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이런 일을 함기셨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921년 우리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을 했을 때 그 자유시 참전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게 뭐가 죄냐? 살아남은 게 뭐가 죄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자유시 참변의 내용을 보면 꼭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유시 참변은 소련 군대에 의해서 우리 독립군 부대원들이 크게 살상을 당하거나 사살당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1000여 명 가까운 독립군 그 부대원들이 소련 군대의 공격으로 사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당시 소련 군대의 일부에는 한국계 소련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군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계 소련 군대와 그렇지 않은 한국 독립군 사이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시 참변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고려혁명군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이거는 이 홍범도가 소련군 쪽에 가담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1937년 소련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그 카자흐스탄이죠. 거기 보면 카자흐스탄의 크질 오르다라는 고려극장의 수위로 근무를 하였다. 그래서 그 고려극장에 있는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수위니까 일종의 그 뭐 표 같은 거 티켓 판매하고 뭐 그 검역하고 검사하고 뭐 이런 건 얘기하는데, 그때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런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고려극장의 수위로 근무할 때 연극의 제목이 홍범도였어요. 근데 이 홍범도가 수위로 있는 극장에서 홍범도라는 연극을 상연했으니, 근데 그 홍범도가 그 홍범도인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홍범도는 자기 연극을 상연하는 걸 보고 수위로 근무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입니다. 그리고 이 홍범도 장군이 찍은 사진 보시면 거기에 아주 멋있게 지금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계시죠. 근데 권총이 하나가 딱 차 있습니다. 앞에 자랑스럽게 권총을 하나 차고 계신데, 이 권총이 바로 이 레닌이 하사한 권총이라는 거예요. 그럼 레닌이 하사한 권총을 차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거, 이분은 결국 소련인이었다는 거예요. 소련군 쪽에 가담했었다. 그러니까 결국 독립군의 지휘관이고 큰 업적을 남기셨지만 자유시 참변에서 살아남았고, 결국은 레닌이 하사한 권총을 매우 자랑스럽게 애지중지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고려 극장 수위로 근무하고 여생을 마쳤다. 근데 이분 유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봉환이 되거든요. 그때 그 유해가 이렇게 오면서 그 여객기에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이렇게 모시고 올 때 대한민국 공군이 이렇게 출동해가지고서 그 여객기를 호위하면서 들어오는 장면.
이걸 보고 우리나라의 공론은 또다시 분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홍범도를 독립군 지휘관으로 보면서 크게 영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홍범도는 결국은 어느 쪽 사람이었어요? 공산주의자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소련군에서 어떤 소련 내에서 소련인으로 살았던 또 레닌을 크게 존경했던 사람이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우파 진영이나 우익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범도는 소련 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니까 이런 홍범도를 대한민국 공군이 이렇게 호위까지 하면서 유해를 모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충돌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공론 분열이 역사선쟁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게 좀 격화되고, 그 이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때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찬반 논란이 있기도 했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과거를 가지고, 과거에 했던 일을 가지고, 과거에 있는 인물이 살아 돌아온 상태이고, 그 살아 돌아온 상태에서 서로 이 사람을 지지한다, 난 반대한다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 거죠. 뭐 어쨌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독립군으로서의 지휘관으로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웠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어떤 좌익과 좌파적 성향이 매우 강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산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사라고 하는 건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보기 싫은 부분과 알고 싶지 않은 부분, 혹은 부끄러울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내가 상대 진영이 알게 되면 내가 이게 좀 약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책 잡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역사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어쨌든 일제시대 때 홍범도는 독립군 지휘관으로서 매우 큰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그 봉오동 전투에서의 한 번의 승리가 홍범도 평생의 업적을 혹은 과오를 모두 다 상쇄하고 가릴 수 있을 만큼의 업적으로 우리는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그림이죠. 백포 서일 선생인데 이분이 대종교 3대 교주입니다. 우리가 대종교 그러면은 단군교라고 했잖아요. 그럼 단군교가 우리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그 시작이 뭐였어요? 나철 오기호가 중심이 됐던 오적 암살단이었죠.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찬성했던 을사오적, 대표적으로 이완용 등을 처단하기 위해 만들었던 단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오적 암살단의 일대 교주, 바로 이 오적 암살단을 만든 사람이 나철이에요. 그 나철이 그 이름을 바꾸죠? 뭘로? 단군교로 바꿉니다. 단구운교는 몇 년입니까? 단구운교니까 9년입니다. 그래서 1909년 단군교로 개칭하고 그 다음해인 1910년에는 대종교라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적 암살단은 단군교, 오적 암살 다음 단군교 다음 단국대학교, 그래서 단대 대종교라고 요라했죠. 오적 암살 단군교 단대 대종교로 개칭이 됩니다. 그 대종교의 일대 교주가 누구다? I am a Iron Man. 나철입니다. 나철이야. 그래서 나철이 일대 교주고 2대 교주가 김교헌이라고 앞에서 살짝 언급해드렸죠. 3대 교주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서일입니다. 그래서 대종교 3종사라고 하면 나철, 김교헌, 그리고 백포 서일, 이 세 분이 대종교 3대 종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길림성, 지린성에 가면 대종교 3대 종사 무덤이 나란히 이렇게 묻혀 계세요. 모시고 있죠? 그래서 이 3종사 중 하나인 백포 서일이 대종교 지휘관, 대종교 교주고, 이분이 나중에 모든 독립군의 최고 사령관에 임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대한독립군단 군단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백포 서일이 이끌던 대한독립군단 있죠. 그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로 가서 홍범도가 일부 가담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자유시 참변으로 타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양쪽에 계신 분, 한 분은 홍범도고 한 분은 서일이지만 나중에 이 두 분은 일본과 싸우셨던 만주에서의 독립군 지휘관들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소련 영토인 자유시로 가서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홍범도가 가담했던 이 이르쿠츠크파라고 부르는 소련 공산당 쪽의 한국인들이, 소련 공산당에 가담을 한 한국인들이 독립군 같은 한국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건,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 그래서 독립군 최악의 역사, 최대의 비극이 사실상 자유시 참변은 뭐다? 내전이었습니다.
독립군들 사이에서 싸움이었는데 그 홍범도 진영이 뭔가 이 백포 서일 쪽을 공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서 홍범도를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홍범도는 이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방관했고 가급적 이거를 좀 막아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홍범도가 적극 가담한 게 아니라 일종의 그냥 이렇게 방관했거나 혹은 적어도 소극적이나마 좀 막으려고는 했다. 근데 중요한 건 홍범도는 결국은 자유참변의 피해자는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이름 없이 쓰러져간 약 890명의 독립군 부대원들입니다. 이 독립군 부대원들은 일본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다가 돌아가셨어요? 소련군과 손을 잡은 한국계 소련군이죠. 한국계 소련군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게 자유참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 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116페이지에 있는 그 지도를 잠깐 왼쪽 하단에 있는 걸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봉오동 전투, 대한독립군, 홍범도, 위치가 북간도예요. 그 다음에 훈춘사건, 청산리 대첩, 북로군정서, 김좌진, 그리고 간도참변, 경신참변, 그리고 대한독립군단, 그리고 자유참변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도가 살짝 한 군데가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1920년부터 1921년까지 만주 지역, 특히 북간도 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은 바로 이게 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은 첫 번째 씬이 있습니다. 씬 넘버 1, 바로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인데 그 만주는 바로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 그래서 북간도 지방, 요 지방에서 있었던 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고 1920년이니까 3.1운동 직후죠. 1920년은 어떤 연도냐면은 우리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했던, 그러니까 상해에서 1920년은 만주에서의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겠습니다라고 당시 시정방침을 밝혔던 그 해가 1920년입니다. 요거는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을 뽑는 시험 문제에서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1920년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그래서 그랬는지 만주 지역에 있는 이 부대원들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였냐면 홍범도입니다. 제가 약수를 할게요. 홍범도가 이끌던 대한독립군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대한독립군이 봉오동이라는 곳, 이 지역 어딘가죠? 봉오동에서 일본군 1계대대를 격파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실 홍범도 부대인 즉 대한독립군은 월강, 두만강을 건너서, 두만강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건너서 일본군 지서라던가 주재소 등을 공격하고 돌아가는 일종의 유격전술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일본 군대가 홍범도 부대한테 당하고 홍범도 부대가 바로 이제 밤만 되면 공격했다가 돌아가니까 요 강을 넘어서 추격하는 부대를 꾸렸던 거예요. 이 부대를 뭐라 하냐면 월강 추격대라고 했습니다. 영화 봉오동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잘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월강 추격대의 부대원들이 말을 타고 일본 보병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이 책상 같은 색깔 있죠. 이 색깔 입고서 추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봉오동으로 그 일본군 월강 추격대를 유인해서 사방이 어떻게 됐냐면 봉오동 협곡이 한 군데로 들어오게 되면 동, 서, 북은 이런 식으로 협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협곡 안으로 일본군을 이렇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사방에서 총격을 가해서 이렇게 전멸시킨 전투입니다. 이게 바로 봉오동 협곡에서의 전투예요.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가 언제 있었냐? 1920년이라 했죠? 1920년 6월 달에 있습니다. 6월 달. 그래서 6월 달, 대략적으로 6월 5일쯤 되는데 현충일 전후한 시기예요. 6월 5일에서 6월 7일 사이. 그래서 이런 6월 초순에 봉오동 전투가 발생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눈 덮인 그런 계절에 막 눈 맞으며 싸우는 게 아니라 다 반팔 입고 뛰고 있죠. 그리고 다 무슨 골프장 같이 생겨가지고서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곳에서 배우 류준열 씨가 연락에 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6월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뭐 기록에 따르면 140명 정도가 사살당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뭐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왈가왈부 있습니다. 140명까지는 죽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군 1계대대를 격파해서 140명을 사살했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 부대가. 한편 이렇게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를 한 일본 군대가 보복 준비를 합니다. 자, 보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대를 보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 대규모 부대를 근데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긴 중국입니다. 지들이 간도 협약으로 중국에 떼어준 땅입니다. 간도가 원래 우리 땅이었으면 일본군이 당연히 간도를 지배했겠죠. 그런데 간도 협약으로 일본이 철도 부설권을 만주에서 받는 대신에 간도에 있는 땅, 반주에 있는 간도 땅을 청나라에 지들이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땅을 넘겨주니까 이 지역은 일본군이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 땅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대규모 부대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조작한 사건이 뭐냐면 보복을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기 위한 어떤 명분이 필요했어요. 이런 명분이 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훈춘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훈춘시가 있어요. 지금도 훈춘시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일본 영사관을 지들이 매수한 마적대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켜요. 근데 이 마적대가 누구다? 일본이 매수를 해서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일본 영사관 공격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군부가 돈을 마적대한테 줘서 자국 영사관을 공격하게 한 사건인 거예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매수해한 마적대가 일본 영사관을 공격한 이 사건은 누가 공격한 것처럼 홍범도 등 독립군이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공격한 것처럼 꾸몄다는 거죠. 이걸 훈춘 사건 조작이라 그래요. 이 훈춘 사건 조작으로 대규모 병력을 드디어 파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월강 추격대 개념이 아니고요. 일본군의 본대 병력이 들어왔는데 이때 일본군이 동원했던 병력은 조선군 제19사단이 동원됩니다. 조선군 제19사단은 조선에 주둔 중이었던 일본군 정규군이었고 그 19사단이 동원되고 또 시베리아에 이미 출병하고 있었던 일본군 20사단이 같이 호응하였어요. 그러면 북쪽에서는 시베리아의 러시아 쪽에 이미 주둔 중이던 일본군 20사단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선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 제19사단이 두만강을 건너서 대규모 파병이 이루어지며 남과 북에서 양쪽에서 협공하는 형태를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사단의 진격과 시베리아에서 20사단이 진격하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왔던 거예요. 이때 병력이 약 2만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독립군 병력은 2,00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독립군 2,000명 대 일본군 사단급 병력 이 두 개 사단이랑 싸웠으니까 10대 1의 규모 차이가 발생했죠. 이것이 바로 독립군 전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라고 여겨지는 청산리 일대에서의 대첩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리 대첩은 10월 20일경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6일 동안 교전이 있었는데 이때 양쪽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부대도 여러 개가 있었겠죠. 우리 부대가. 그 중에 청산리에서의 본대 병력 이끌던 그 부대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좌진입니다. 그래서 김좌진 장군, 이분이 호가 백야시죠. 백야. 그래서 백야 김좌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북로군정서라는 부대가 있었거든요. 이 북로군정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대종교 계통에서 만든 중광단이 확대 발전된 부대였다. 그래서 중광단 하면 대종교고 대종교에서 제가 중대라고 했죠. 중대. 중광단은 대종교가 만든 부대고 그 중광단이 발전한 부대가 북로군정서인데 그 북로군정서의 총사령이 김좌진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좌진이 이끌고 있던 북로군정서 부대는 박격포와 기관총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아니 독립군 부대원들이 어떻게 기관총과 박격포를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소련의 내전에 참여 중이었던 체코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이 체코 병사들이 소련 내전이 끝나자 체코로 돌아가던 중 체코 병사들이 갖고 있었던 박격포와 기관총을 우리가 삽니다. 이제 니네 무기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넘겨줄 수 있겠냐? 체코 병사들은 아싸! 이러면서 이제 당근에 팔듯이 기관총과 박격포를 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체코 병사들한테 금도 주고 돈도 주고 은도 주면서 그 금과 은과 돈과 같은 군자금 어디서 온 거예요? 네, 1915년에 만들어진 대한광복회에서 군자금 모금했다 했잖아요. 그 군자금으로 바로 박격포나 기관총을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로군정서가 갖고 있었던 기관총 등은 체코 병사들이 사용하던 그런 러시아제 기관총과 러시아제 박격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한 걸 모르고 있었던 일본 군대가
이 자신들이 무덤이 될 줄도 모르는 청산리 협곡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저진 장군은 일단 여러 개의 전투 가운데에서 백운평 전투가 있어요. 동네 이름입니다. 자, 백단위 다음에 어디예요? 천이죠? 천수평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평 전투, 천수평 전투, 그 다음에 어랑천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랑천 전투, 그래서 백운평, 천수평. 자, 요거 다 기출문제죠? 그래서 한능검에서 청산리 전투를 묻는 문제를 청산리 일대에서 이렇게 안 물어보고 백운평과 천수평과 어랑천 일대에서 일본군 대부대를 격파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김좌진 북로 군정서 군대가 일본군 제19사단을 격파한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24단을 이끌고 내려오고 있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바로 홍범도 부대가 유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범도는 이후 완루구라고 하는 곳에서, 완루구가 마지막 하이라이트거든요. 요거는 홍범도입니다. 그래서 김좌진이 격파한 전투는 백운평, 천수평, 어랑천 전투고요. 완루구 전투,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완결판이 바로 홍범도 부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청산리 전투는 단순한 전투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약 일주일간의 청산리 여러 군데 지역을, 산악지방을, 이 눈이 엄청 내린 이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김좌진이 이끌던 부대와 홍범도가 이끌던 부대가 각각 일본군의 정규군인 제19사단과 제24단을 유인 격파한 전투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전투가 바로 백천어 완결판 홍범도의 완루구 전투입니다. 자, 이거를 통칭하여 뭐라 한다?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 10월 달에 있었던 청산리 대첩의 배경화는 대부분 다 눈밭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유인해서 자작나무이죠. 자작나무 그 사이에 숨어가지고 총격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엿새 동안 독립군이 싸우는 과정에서 보급 같은 거 하나도 못 받았고, 전투를 하고 또 이동하고, 전투를 하고 또 이동을 했대요. 왜냐하면 2만여 명이나 되는 일본군 병대 병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2,000명밖에 안 되는 부대가 승리를 하기 위한 조건은 유격전술입니다. 그래서 기동 유격전술을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 본대 병력을 아주 가볍게 타격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빠르게 이동해서 또 다른 일본군 부대를 또 타격하는, 그러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계속되는 행군에 지칠대로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본대 병력을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선 이를 악물고 참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파악한 독립군 병력보다 훨씬 그 숫자가 많다라고 착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싸우고 있는 부대들이 다 다른 부대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같은 부대였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독립군 부대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청산리 일대에 살고 있었던 한인 마을들에서 부녀자분들이 그 독립군 부대원들을 위해서 광주리에다가 주먹밥을 싸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량을 날라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격전을 하는 그런 치열한 전투 중에 부녀자분들이 이렇게 밥을 싸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자분들이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먹여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청산리 전투에 이 제1대대장으로 참전했던 나중에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이 되시죠. 이범석 장군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범석이 우등불이라고 하는 실화의 바탕을 둔 소설을 쓰셨는데 그 우등불이라는 소설에 보면 청산리 전투의 생생한 장면을 거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일주일 동안의 격전 끝에 격전을 치르는 동안 독립군 부대원들은 모두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 춥고 배고프고 또 아사자가 속출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녀자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싸서 광주리에다가 싸서 먹여주는 일을 보면서 자기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나 이 밥을 주시는 부녀자분들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싸우겠노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화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독립군 부대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우리 그 간도 지역에 있는 한인 마을들,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일본군 1,400명을 사살했다라고 합니다. 혹은 부상을 입혔다. 그건 엄청난 전과죠.
봉오동 전투보다 몇 배인 거예요? 전과 10배죠, 10배. 그래서 이게 독립군 3대 대첩이라고 하는데 일제시대의 3대 대첩 첫 번째가 봉오동 전투, 두 번째가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래서 3대 대첩 가운데 1번, 2번이 바로 1920년 홍범도와 김좌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독립군 역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음, 이 청산리 대첩을 당하고 난 다음 패배한 일본 군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바로 일본군의 지휘관이었던 19사단 사단장 타나카 키이치. 자, 아까 제가 의열단 의사 중에 김익상 의사께서 황포탄 의거를 주도하셨다고 했죠. 바로 이 타나카 키이치입니다. 이 타나카 키이치는 이 부분에 주목했어요. 독립군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한인 마을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서 본인들이 패배하고 난 다음엔 당연히 보복을 감행했거든요. 간도 지역에 있는 한인 마을들에 대한 보복, 그걸 뭐라냐면 간도에 있는 불령선인 토벌작전. 불령선인이라고 하는 건 제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선인이니까 조선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센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센징이라고 불렀어요. 줄여서. 그래서 간도에 있는 불령선인 토벌작전에서 간도 참변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 해가 경신년이었기 때문에 경신대학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신대학살을 거치는 과정에서 간도의 주민들이 수만 명,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간도 참변을 겪은 주민들이 남긴 혹은 글들이나 이때 간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이 남긴 그 글들을 보면 일본 군대가 어느 한국인들이 사는 마을을 습격을 해서 모두 주민들을 불러 모은 뒤 일장 연설을 하고 그 이후에 남자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남자들을 모두 어디론가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다. 자기 아들들과 자기 남편들이 또 혹은 자기 아버지가 일본 군대에 끌려가서 학살당하는 혹은 참수당하는 이런 모습을 본 부녀자들이 미쳐버려가지고 땅바닥을 계속 손을 긁는, 그 손톱이 빠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땅바닥을 긁거나 가슴을 계속 치면서 통곡하는 한국인 부녀자들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에요. 그래서 1920년 10월 달에 경신년 대참변으로 결국은 우리 한국인 동포들이 큰 타격을 당하게 되자 여기에 있는 독립군 부대원들이 괜히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인 동포들이 죄 없는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구나. 그래서 결국 후퇴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싸웠던 독립군 부대원들이 각각 따로따로 부대였는데 결국은 이 부대들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했냐면 대한의 독립을 위한 군대가 하나로 뭉쳤다 해서 군단이라 했어요. 군단.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의 총지휘관이 누구였냐면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백포 서일입니다. 그래서 대종교 3대 교주였던 제가 나철, 김교헌, 그 다음에 마지막 서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서일 선생이 바로 대한독립군단의 총사령관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일이라는 분이 또 중요한 다크호스죠.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기까지가 바로 192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920년 11월 달에 대한독립군단 결성까지니까 자, 6월부터 11월까지 거의 반년 동안에 있었던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일단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대 이름, 지휘관 이름, 전투 이름 배웠죠? 그리고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순서대로 외우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안 까먹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바로 두 문자. 봉오동 할 때 보, 훈춘 사건 할 때 훈, 그 다음 청산리 전투할 때 청까지니까 뭐가 돼요? 말이 보훈처가 되죠. 그래서 보훈처입니다. 국가보훈부라고 격상되었지만 옛날 이름을 써서 보훈처. 이분들 보훈처에서 당연히 보훈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어디로 가요? 보훈처로 간대로 외우십니다. 보훈처 간대. 그래서 보훈처 간대까지가 1920년이었고요. 이분들이 대한독립군단이 집결한 지역이 북만주보다 더 위에 있는 북북만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밀산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밀산부로 집결을 한 게 1920년 11월이고 곧바로 어디를 근거지로 삼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당시 때마침 소련의 레닌이
약소 민족과 피압방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소련은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표방할 때예요. 그래서 소련의 이러한 말을 믿고 이 밀산부에 집결 중이었던 대한독립군단의 일부 병력이 소련의 도시 중에 하나 이름이 자유시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소련인이 자유시라고 부를 리는 없고 그 원래 명칭은 스보보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보보든이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자유를 뜻해요.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약소민족은 이곳으로 와라 라는 의미로 이 도시 이름을 레닌이 스보보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보보든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유니까 자유시티, 그러니까 프리덤시티가 되겠죠. 그래서 프리덤시티인 스보보든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이동했던 건 아닙니다.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믿냐.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믿지 않았던 일부 병력은 밀산부에 남았고 일부 병력이 이제 갔던 거죠. 대한독립군단. 그래도 상당수가 많이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유시로 이동을 했더니 처음에 내걸었던 약속과는 달리 이 소련 군대는 이때 이동했던 우리 독립군 부대, 즉 대한독립군단에 있는 부대원들을 자기네들의 내전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자유시로 이동했던 분들이 원래는 자유를 위해서 러시아가 우리를 소련이 도와주겠거나 해서 갔더니 우리를 속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내전에 투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둘로 나눴던 겁니다. 우리가 당시 소련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소련군 한국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련군이 아니라 끝까지 독립군으로서 우리는 소련의 내전에 우리가 왜 쓸데없이 끼어드냐. 우리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 독립군이 된 거지 소련의 내전에 투입하려고 소련의 내전에 끼어들고 거기에 관여하려고 독립군이 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군이 둘로 나눠져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라고 하고 여기를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는데 어쨌든 그 내부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끼리 그 안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조금 좀 깊은 내용인데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소련군이.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독립군 부대를 만든 게 아니라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공산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이쪽 소련군 한국인들을 이르더니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 당원들이라 하고 아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대립해요. 그럼 당연히 대립하겠죠? 그럼 뭐라고 이걸 포장하냐 하면 이 공산혁명을 이룩하는 것이 곧 일본군을 격파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혁명을 이룩해야만 여기서 성공을 거두어야만 제국주의자들을 내몰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소련 내 러시아 제국주의자들과 또 일본 제국주의자는 다 똑같은 제국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반제국주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반제 투쟁의 승리를 거둬야만 조선도 해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용이 좀 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독립운동이라는 개념이 꼭 반드시 일본과 싸워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일본도 제국주의고 지금 우리 세계는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사이의 싸움이다. 개국투쟁이다. 바로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투쟁의 하나이니 조선도 현재 한국도 일본과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제국주의 투쟁의 승리를 거두어야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분을.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결국 내전이 발생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 대한독립군단이 말을 듣지 않자 소련군 수뇌부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한국인들의 감언이설이랄까? 고발이죠. 고발로 결국은 소련 군대 수뇌부는 자유시로 이동해온 대한독립군단의 무장해제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장해제를 거부하겠죠. 왜냐하면 부대원들, 우리 독립군이 무장해제를 당한다면 그게 어떻게 독립군이 되겠습니까? 무장해제라고 하는 거는 무장만 해제하는 게 아니라 무장해제 시킨 이후에 우리 부대원들을 포로로 어디론가 데리고 가겠다는 뜻인데 당연히 거부했겠죠. 그래서 결국 대한독립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던 영내 진지를 향하여 소련군의 공격이 무차별 포사격과 공격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대한독립군단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뭔지 알겠죠? 이게 자유시 참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도 그러면 소련군 가로 열고 적색군이라고 써 있는데 이 적색군은 한자로 쓰면 적색군이고 소련 군대는 자기네들 번역을 할 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붉은 군대로 번역을 합니다. 소련 군대는 붉은 군대이고 우리 그 붉은 군대라는 거는 이제 붉은색 깃발을 들거나 붉은색 완장을 차거나 붉은색 띠를 두르고서 싸우는 부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뭐라 불렀냐면 빨갱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빨갱이. 그래서 이 빨갱이라고 하는 게 공산군을 말한다. 빨갱이 군대, 공산군대, 적색군, 소련군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결국 붉은 군대라고 부르는 빨갱이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크게 타격을 입게 당한 것이 자유시 참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독립군 부대원들이 1000여 명 가까이 사살당하게 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 이게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래서 마무리하면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을 당하면서 독립군 부대원들이 크게 타격을 당했는데 자유시 참변은 일본군한테 당했느냐? 옛날에 자주 묻던 문제예요. 아니에요. 일본군한테 당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당했다? 공산군대, 소련 공산군대에 의해서 당했는데 소련 공산군대라고 해서 이게 또 소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소련 공산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빨갱이들이라 할까? 그러니까 한국계 공산군대원, 한국계 소련 사람들한테 결국 타격을 당한 게 자유시 참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 자유시 참변을 자세하게 안 쓰는 거예요. 이 자세하게 쓰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되게 부끄럽고 되게 수치스럽고 일본을 향해 분노가 막 끌어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산당에 대해서 분노가 끌어오른다던가 소련에 대해서 증오하게 되는 또 혹은 소련 편에 가담했던 공산주의자 한국인들에 대해서 증오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에 대한 어떤 증오나 분노가 좀 분산이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과서는 이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고 애매하게 서술을 해놓습니다. 한인 부대들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편인데 자유시로 이동하였는데 한인 부대들 간의 지휘권 분쟁이 발생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단 말이에요. 한인 부대들 간의 지휘권 분쟁이 발생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제가 정리해드리면 1921년 자유시 참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밖에 못 썼네요. 대한독립군단은 연해주로 옮겨갔으나 적색군에 의해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자세하게 그래서 써놓죠. 소련 내 한인 부대들 간 부대의 재편성 과정에서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격렬한 대립이 발생했다. 이르쿠츠크파가 1921년 6월에 소련군을 끌어들여 상해파를 공격한 사건이다. 부대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 많은 독립군이 죽음을 당했어요. 자유시 참변 뒤 독립운동 지도자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어떤 이는 소련에 머물고 가로 열고 홍범도, 어떤 이는 실망하여 자결하고 가로 열고 서일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대한독립군단 지휘관이었던 서일은 크게 실망하여 자결을 하시고 어떤 이는 이게 그냥 홍범도거든요. 홍범도는 소련에 그냥 머물기로 했고 또 어떤 이는 실망하여 만주로 되돌아와 방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은 홍범도요. 자결하신 분은 서일이고 또 어떤 이는 방랑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다. 정확하게 제가 자유시 참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여기 뭐예요? 이념 갈등이다. 이라는 거예요. 이념 갈등. 공산화 혁명에 우리를 이용하고자 했던 소련군에 저항한 것이 뭐가 그래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일본군과 싸우려고 했지 소련의 공산혁명에 가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부대를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소련은 가만히 솔로 우리를 꼬드겨서 자기네들의 내전에 총알바지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이를 거부하니까 사살해서 다 죽여버리고 또 이 과정에서 소련군 앞잡이로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나 한국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비극적인 자유시 참변이다. 정확하게 제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우리 역사학자들, 한국 사학자들은 자유시 참변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되게 꺼려하고 금기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금기시하는 걸 깨고 여러분들께 다 있는 그대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21년 자유시에서의 참변이 일어났다. 그 본질이 뭔지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는 어디다? 소련 공산당 군대입니다. 알겠죠? 소련 공산당 군대를 적색군 이렇게 부르는데 적색군이 뭐야? 빨갱이 군대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적색군이다. 그래서 순서별 보훈처 간대 그다음 어디로?
유죠. 유. 그래서 1920년부터 21년까지 보훈처 간대유. 여기까지가 순서별 완벽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입니다. 2부 117페이지. 양가로 2번이거든요. 양가로 2번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지금 만주에서의 독립전쟁 쉽지 않죠? 근데 이 정도가 쉬운 거예요. 두 번째 갑니다. 씬 넘버 2. 그러면 제목이 뭐냐면 자유시 참변 이후의 독립군의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자유시 참변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우린 여기서 꺾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자유시 참변 이후에 어떻게 독립군을 재정비해 나갔는가에 대한 씬 넘버 2거든요. 자유시에서 우리 그 부대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이 상해 임시정부에도 전해집니다. 당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크게 활동하셨던 분 중에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키고자 했던 분이 누구였어요? 김구죠. 근데 사실 임시정부도 당시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1923년부터 1925년까지의 상황을 지도에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데 상해에서의 임시정부는 당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게 결렬되면서 많은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분열되어 있었고 약화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게 23년의 상해의 상태였고요. 이때 상해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키던 분 중에 한 분이 국무령에 취임했던 김구거든요. 그래서 김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지금 자유시에서 참변이 일어나가지고 김구가 특파되어서 당시 레닌을 만납니다. 레닌을 만나서 이때 포로가 된 우리 대한독립군단의 병사들과 독립군들을 좀 풀어달라. 그래서 총살을 당하기 직전 상황까지 몰렸었던 지청천이 김구의 구명운동과 노력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총살 집행 바로 직전에 김구가 레닌과의 교섭에 성공하면서 석방됐던 거예요. 레닌이 우리 독립군 부대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김구의 구명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김구의 구명으로 자유시에서 석방된 살아남은 부대원들이 원래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오던 중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김구는 만주에서의 독립군 재조직을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인데 이때 만주에 임시정부에 어떤 분원 같은 걸 만들거든요. 이걸 뭐라냐면은 지점이 임시정부 상해 지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의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어요. 직할부대. 예. 그래서 직할로서 운영하던 만주 지역에 있는 정부 개념입니다. 이 참의부라고 한 이유는 참의부죠. 이 의가 뭐냐면은 의회라는 개념이고 부가 뭐냐면 정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의부가 뭐냐면 임시정부에서 만주 지역을 통솔하기 위해 만들었던 상해 임시정부의 지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기출문제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지부로서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하는 게 결성된 게 1923년이다. 근데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 있냐면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표를 117페이지에 남만주라고 써있고 거기 1923년에 참의부라고 쓴 거예요.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참의부가 결성되었다라고 제가 지도에 잘 표시해 드렸고 그래서 남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했죠. 그런데 이 임시정부의 참의부와는 별개로 또 다른 정부를 구성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직할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겠지. 그 배경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주로 가서 또 다른 정부를 만들자라고 했던 누가 있어요? 창조파들이 있었죠. 예, 이 창조파들은 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던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정의부가 그러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부는 임시정부와는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와는 상관이 없이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정의부고요. 이게 1924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자유참변에서 김구의 구명을 받아가지고서 원래 지역 밀산부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밀산부로 이동했었다 이렇게 가죠.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밀산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신민부라고 하는 정부를 다시 만들게 되어요. 그래서 이 신민부는 대한독립군단 대원들이 중심이 되었고
자유시참변 이후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과 아예 처음부터 안 갔던 사람들이 합쳐서 만드는 부가 신민부예요. 그래서 1925년에 신민부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23년 12월부터 25년 초까지 만주 지역에는 정부를 칭하는 부가 총 3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순서인데 이런 순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주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통치하는 일종의 뭐 통치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다스리는 그런 3개의 정부라고 해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삼부라고 합니다. 삼부의 성격은 민정과 군정기관을 같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민정과 군정이 있다는 얘기는 민정, 그러니까 그 의회 개념과 정부가 있었고 군정, 군대도 다 따로따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3개가 별개의 정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1923년부터 25년까지의 상황은 제가 임시정부를 강의해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족운동 진영이 분열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시 분열된 거예요. 우리가 왜 3.1운동 이후에 그 임시정부의 성립에 의의를 민족 독립운동을 총지휘를 할 통일적 지휘기관의 성립을 목표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못난 점 중에 하나, 한국인들의 못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결이 잘 안 됩니다. 단결도 안 되고 단합도 안 되고 통합도 안 되고 해외에 나가면 서로 챙겨줘야 되는데 서로 이간질하는 게 한국인들이에요. 사실은. 그 해외 나가는 그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에 가면요.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서로 막 까대고 뒷담화 까고 막 이렇게 사기치고 뒤통수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러고 막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독립운동 할 때도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들과 우리 민족이 서로 돕고 의지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념 때문에 또 지역 때문에 뭐 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또 너는 뭐 교육을 잘 받은 놈이냐 아니면 나는 교육을 하나도 못 받은 놈이냐 뭐 어디 출신이야 뭐 이런 걸 가지고 항상 그 편가르기 하는 게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지만 임시정부의 그 독립운동 노선을 가지고서 비판을 하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분열이죠, 분열. 분열하면 뭐예요? 약화예요. 그리고 맨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뭐라 했냐면은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항상 독립운동할 때도 항상 그 안에서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이후부터는 임시정부도 분열 약화되듯이 만주 지역 동포사회도 서로 분열돼서 서로 막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분열했던 거죠. 그러니까 25년까지 이렇게 이 임시정부도 분열되고 만주도 분열되어 있고 이러니까 야 이거 좀 그만하자 라고 하면서 1926년에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서 북경의 대표인 좌파 대표 원세훈과 북경에서 대독립당 북경촉성회를 개최한 게 아닙니까? 대독립당이 뭐예요? 유일당을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정당 하나를 만들어서 그 정당 하나를 가지고서 통합하고 통일해서 우리 독립운동 같이 하자 이거예요. 아니 난 싫은데 난 니네들이랑 같이 섞이기 싫은데 난 따로따로 할 건데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분열되고 이것도 분열되고 또 원론적인 합의를 했지만 실제로 그게 운영되지 못하고 그럼 국내는 어땠을까요? 국내 똑같죠. 국내도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이념 대립. 너 뭐야? 너 부자야? 너 부르주아야? 잘 사네. 너 꺼져. 우리 못 사는 사람들끼리 뭉쳐.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부자들은 또 부자 나름대로. 저놈들은 친일파들이지. 일본 놈들 비호를 받고 있어. 그럼 더 나쁜 놈들이야. 이런 개념이거든요.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게 저 부자들이야. 이제 이런 생각들.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도 이게 반쪽으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분열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분열, 여기도 분열, 여기도 분열이죠. 그래서 20년대를 그냥 지도 그린 김에 상해도 분열됐지만 만주도 분열되어 있고 국내도 지금 딱 분열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좌파 대 우파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은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이게 뭐냐면 계급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말해요. 계급 해방이지 이건 민족 해방이 아니죠. 근데 우파들은 뭐냐면은 민족주의라고 해서 이 민족주의라고 했던 이유는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이게 좌우 대립입니다. 좌우 대립. 그래서 국내도 지금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좌익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계급 해방을 목표로 일본과 싸우고 있었고 일본과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급 해방은 누가 누구 적인 줄 아세요?
이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당연히 일본도 되지만 한국의 조선인 부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나 한국의 부자들은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싸잡아서 너희들 다 타도 대상이야 이렇게 보고 있었고, 민족주의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사회주의는 일본으로부터 독립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누구도 없애버리려고 했다? 지주 자본가. 한국의 지주나 자본가들도 너희들 다 꺼져. 너희들 다 타도 대상이야.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부자들을 다 동일한 집단으로 생각을 해서 다 없애버리려고 해서 계급 회복해 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근데 우파들은 아니죠. 민족의 독립인 거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만 물리치면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는 한정적으로도 손을 잡자. 이게 뭐냐면 저합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합작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민족운동의 한계는 역력해요. 지역 대립, 이념 대립, 계급 대립 등을 통해서 결국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 한국 독립운동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한계였다 볼 수가 있고, 이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도 그 안에서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했고, 또 만주에서도 통합 노력을 했고, 국내에서도 통합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글자로 얘기하면 당시 20년대는 분열의 시대, 독립운동 진영에 있어서의 분열의 시대, 그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통합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유일당 운동을 전개했다. 유일당이라는 거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 혹은 뭐라냐? 민족 협동전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협동. 우리 협동하자 서로. 이런 개념이 바로 이 20년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죠. 여기까지가 3부의 성립이고, 한편 3부가 결성되자 일제는 이 3부가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점점 커져가고 세력을 크게 확대하는 걸 막으려고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미스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스야는 삼시라고도 한자를 읽는데, 그래서 이 미스야라는 총독부의 그 경무국 국장이랑 만주의 군벌 가운데는 친일 군벌이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가 봉천성인데 펑텐성이라고 하거든요. 봉천성 군벌 가운데 장씨들이 있어요. 봉천성 군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호족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장쇠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쇠량. 봉천성의 장쇠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친일파예요. 중국인인데. 그래서 이 장쇠량과 미스야, 총독부 경무국의 미스야와 봉천성의 군벌이었던 장쇠량 사이 서서에 협정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이 두 사이에. 이 협정을 미스야 협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협정을 체결을 제안한 사람이 미스야였고, 이에 응한 사람이 장쇠량이었기 때문인데, 이 미스야와 장쇠량이 체결한 협정이 뭐였냐? 바로 만주 봉천성이 바로 이 지역인데, 봉천성을 관할하는 장쇠량에게 이 한국인들이 만든 삼부라고 부르는 이 정부를, 독립운동 진영 이 정부를 좀 이렇게 토벌해달라는 제안이고, 이에 대해서 장쇠량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 협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삼부에 있는 분들은 일본의 토벌만을 이렇게 피해야 하고 감내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인들 가운데 친일파 중국인 장쇠량이라는 만주 군벌, 봉천성 만주 군벌의 토벌을 또 피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이제 일본 놈들은 외적이라고 불렀는데, 장쇠량과 같은 만주 군벌들은 말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들을 그래서 마적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외적 놈들과 마적대들을 동시에 상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미스 협정으로 삼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923년부터 25년까지의 상황은 삼부의 결성과 미스의 협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5년까지의 상황, 시즌 넘버 2였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삼부 하면 참정신 그리고 미스입니다. 참정신 미스야. 이게 1925년에 있었어요. 그럼 복습을 해야겠죠? 보훈처 간대 유! 이게 21년까지 만주. 23년부터 25년까지 참정신 미스야. 삼부와 미스 협정이 체결되었다. 내용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미스 협정을 미스 협정이라고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뭐냐면은 이렇게도 불러요. 제국령에 따르지 않는 만주 지역, 제만
한인 단속 취초에 관한 협정. 제만이니까 만주에 있는 한인이니까 한국인들에 대한 단속과 취체가 뭐냐면 체포. 그 한국인들을 체포하는 협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미스 협정. 그래서 이 미스 협정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참정신이 드디어 우리도 그럼 우리도 이렇게 서로 분열돼 가지고 따로따로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서로 힘을 합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3부 통합을 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미스 협정 이후에 3부가 서로 통합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했어요. 이걸 3부 통합 운동이라는데 3부가 통합되면은 하나로 통합되면은 우리가 공부하기도 좋고 얼마나 보기도 좋아. 근데 제가 그랬죠. 우리 민족은 해외에 가서 하나로 통합되는 꼴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또 분열이에요. 3부 통합을 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개로 통합이 되었어요. 2개로. 그럼 3개가 2개가 된 거죠. 그걸 뭐냐면은 혁신의회라고 하고요. 하나는 국민부라고 부르게 되어요. 그래서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혁신의회가 북만주에 있는 정부가 되고 국민의회는 남만주에 있는 정부가 돼서 남북으로 우리가 분열되고 분단됐듯이 만주 지역에 있는 정부도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의 혁신의회, 남쪽의 국민부가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의회고 이것도 정부죠? 그럼 의회를 움직이는 것은 정당 조직이 필요해요. 그 정당 조직을 뭐라 불렀냐면 한국 독립당이라고 불렀고 한국 독립당에서 운영하는 군대를 한국 독립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은 혁신의회의 여당이고 혁신의회의 군대가 한국 독립군이었거든요. 그럼 한국 독립당의 당수가 누구였냐면은 김좌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독립군을 이끌던 사람은 만주 그 바유시 참변에서 살아 돌아온 지청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좌진과 지청천이 혁신의회의 중심 멤버들이었어요. 한편 국민부도 정부를 칭했기 때문에 여기도 국민부를 이끄는 정당이 있어야 했는데 그 정당을 조선혁명당이라 했고 조선혁명당의 군대를 조선혁명군이라고 했습니다.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이끌던 사람 이름은 동일하였는데 이 사람 이름이 양세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혁신의회 계열은 요거는 우파 집단, 우익 집단이고 국민부는 약간 좌익적 성향이 강하거든요. 공산주의죠. 그래서 이쪽은 민족주의 계열이고 이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성향이 좀 강했어요. 그럼 3부 통합 운동을 한 결과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좌우 분열인 거예요. 좌우 분열. 그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쪽 계열 인사였는지 모르지만 김좌진이 암살당했습니다. 누구한테? 좌익 청년한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빨갱이 혹은 공산당원들한테 결국 암살당했어요. 암살. 그럼 김좌진이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자유시 참변을 당한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유시 참변을 주도했고 김좌진은 그럴 줄 알고 소련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나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같은 동포의 손에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청산리 대첩의 영웅이었던 김좌진이 좌익 청년 박상실이라는 사람의 쏜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 김좌진 장군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누구한테 죽었다고요? 한국 공산당원들한테 죽었습니다. 사살당했어요. 이것도 역시 뿌리 깊은 우리 민족의 분열, 대립, 갈등의 참담한 결과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부 통합운동의 결과가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나눠졌고 김좌진이 1930년에 암살당하신 다음에는 그러면 앞으로는 누가 혁신의회나 한국독립당이나 한국독립군을 이끌겠어요? 그래서 지청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혁명당의 당수는 누구냐? 양세봉입니다. 그럼 양세봉을 제가 좌익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양세봉의 흉상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세운 그런 지린성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흉상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럼 양세봉은 당연히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 당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3부 통합운동의 결과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이라는 군대를 운영하였고 김좌진이 주도했으나 김좌진은 결국 한국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암살당하셨고 국민부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이끌던 양세봉이라는 인물이 있더라. 여기까지가 씬 넘버 2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뭐냐? 118페이지 바로 이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일본과 싸워나가는 30년대의 만주에서의 독립전쟁을 신 넘버 3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